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정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엿새 뒤인 29일 열립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도 곧 열릴 예정이라 그 결과에 따라 이 지검장의 총장 후보군 포함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심의위를 둘러싼 셈법 집중 분석합니다. 정부가 2분기 도입을 위해 확보한 모더나 백신 물량이 11만 회분에 그치는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계약한 2천만 명분에 비해 턱없이 적어 당국의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국내 도입 가능성이 제기된 스푸트니크 백신을 접종한 러시아 교민을 취재했습니다. 1차, 2차 그리고 학제 검사까지 저는 모든 상황이 다 좋았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는 백신에 대한 불신이 높은 가운데 독일 주정부가 구입 희망 이사를 밝혔습니다. 자산을 가상화폐로 은닉한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돈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미루던 이들은 가상화폐가 압류되자 매각을 미뤄달라며 즉각 자진 납세했습니다. 부대 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2주 동안 격리되는 휴가 복귀병 일부에게 부실한 급식이 제공돼 논란입니다. 병사들은 휴가 다녀온 게 죄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여러분은 검찰총장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정할 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29일에 열립니다.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조건을 하나 이야기했는데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언급했습니다. 이 자연스레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시선이 집중됐는데요. 하지만 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 과정에서 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가 예고돼 있죠. 이 코너에 몰린 이 지검장, 검찰 말고 외부 전문가들이 자신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고 오늘 검찰이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이 지검장의 운명이 결정되겠죠. 공태현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건 어제 오후 2시쯤. 3시간 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오는 29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내들며 수원지검 수사팀의 기소 방침에 제동을 건 직후 후임 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된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 지검장이 정부 쪽과 사전에 교감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유력 후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천이 일정을 잡은 것이 연관되느냐? 전혀 연관 없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총장 후보 추천위가 열리기 전 피고인 신분이 되는 걸 피하려는 이 지검장의 전략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본인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서 심의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 수사 과정에서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을 의결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나흘 뒤 압수수색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대검은 수사심의위의 소집 요구를 받아들였고 심의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회의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운명을 가를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이 검찰이 이 지검장이 부인하고 있는 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 개입을 증명할 수 있느냐인데요. 당시 수사 검사들의 진술을 확보한 이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안양지청 소속검사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이규원 검사의 비위 보고서를 작성해 대검에 알린 건 2019년 6월. 이 검사가 허위 사건 번호를 이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를 진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검 간부였던 이성윤 지검장이 안양지청 간부에게 연락해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했고 동부지검장이 사후 승인해 출국 금지를 진행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안양지청 간부는 담당 검사에게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가 이규원 검사처럼 처리하면 결재해 줄 거냐고 항의한 겁니다. 동부지검장이 승인한 거라면 지검장도 공범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검사는 이후 수사팀에서 제외됐습니다. 한 달 뒤 안양지청이 작성한 보고서에 급박한 상황에 서류가 작성됐고 동부지검장에게는 사후 보고돼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지검장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보고서에 이지검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자, 이성윤 지검장,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지만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운명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법조팀 이윤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지검장이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네, 급한 불 끄기와 마지막 승부수,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피하고 싶은 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재판에 넘겨지는 걸 텐데요.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초 이 지검장 기소는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후에 하겠다, 이런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기소 시점을 두고 왜 눈치를 보냐, 이런 비판 여론이 쏟아졌고요. 7주째 열리지 않고 있는 후보 추천위원회도 언제까지 미뤄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검찰도 전격 기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지검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수사의 적절성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는데 길게는 3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 지검장 입장에서는 기소를 늦추거나 막아서 총장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전략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전격 기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급한 불을 끈다는 얘기인데, 그럼 아까 마지막 승부수는 뭘까요? 네, 이지검장 입장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은 이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죠. 가장 좋은 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후보 추천위원회 전에 열려서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후보 추천위에서 이지검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다만 수사심의위원회 공고는 강제 효력이 없어서 수사팀에서는 불기소 공고를 받아도 기소를 강행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도 이지검장 입장에서는 회생의 발판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지검장 기소가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 이후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셈법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만약 이지검장이 후보로 낙점이 되면요, 수사심의위에서 나오는 결정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 기소 권고를 하기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이지검장 셈법을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이 수사팀에서도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빨리 하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시간을 더 끌어선 안 된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기소를 위한 증거와 정황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수사심의 일정이 늦게 잡히면 잡힐수록 이 수사팀 입장에선 이지검장 측이 대책을 마련할 시간만 더 벌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박범계 장관 오늘 검찰총장의 조건으로 대통령 국정 철학을 언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두에 둔 특정 후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일단 오늘 출근길에서 나온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죠. 네, 검찰 내부에선 즉각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가장 강조한 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인데 이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라면 검찰의 독립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고려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이 검찰총장의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이윤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797명, 1월 초 이후 최다입니다. 한때 해외 모범 사례였던 K방역은 백신 부족으로 휘청이고 있죠. 이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 여론도 긍정보다 부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상반기부터 2천만 명분의 모더나 백신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정부가 홍보했었는데 지금 도입이 검토되는 물량 단 5만 5천 명분이었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를 통해 2분기부터 들여오기로 한 백신은 4천만 회분. 감감무소식이더니 지난 20일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2분기 도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반기에 대개 들어오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2분기에 도입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 채널A 취재 결과 2분기 도입이 검토되는 물량은 11만 회분, 5만 5천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모더나사와 계약한 2천만 명분에 비하면 극히 적은 물량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원래 5월에서 6월 소량 도입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다며 총리 대행이 말한 것처럼 하반기부터 들여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발표를 고민할 만큼 확보된 물량이 너무 적다 보니 추가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소량 도입을 검토 중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물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2일부터 모더나 백신에 대한 허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속 허가 절차에 따라 다음 달 말 안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도입 즉시 접종할 수 있도록 심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러시아 백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예방 효과가 90% 이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안전한지가 논란입니다. 실제로 맞아보니 어떤지 이 러시아 현지 교민의 이야기를 정다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스푸트니크 V 접종을 모두 마친 55살 모스크바 교민 박주경 씨. 조금 우려는 했지만 며칠 한 3일 후에는 가라앉았고 괜찮았어요. 전혀 없었어요. 두통도 없고. 러시아는 임상이 끝나지 않은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백신을 승인했지만 접종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을 현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 정부를 좀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던 것 같고. 백신 효과를 자랑했던 푸틴 대통령은 정작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신 관련 데이터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안전성 논란이 여전합니다. 그러나 뒤늦게 예방 효과가 91%를 넘는다는 국제학술지의 발표로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이란, 베트남, 아르헨티나 등 60여 개국이 사용 승인을 마쳤고 EU 가운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유럽의약품청의 허가 결정 전에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유럽 내 백신 부족 사태 속에 독일 지자체장도 모스크바를 찾아 백신 3천만 회분 구입을 추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몇 주 내 세계보건기구의 승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집에서 혼자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를 정부가 처음으로 사용 승인했습니다. 자, 바로 이 키트인데요. 15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부터 누구나 약국에서 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용이 권고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용법을 황규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르면 다음 주 금요일부터 약국과 인터넷을 통해 자가검사 키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가 국내 업체가 개발한 자가검사 키트 2개 제품에 대해 3개월 조건부 허가를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비인두가 아닌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혼자서도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체를 담근 이 시약을 이렇게 검사 키트에 떨어뜨린 뒤 15분이 지나게 되면요. 코로나19 음성이면은 붉은 줄이 한 줄, 그리고 양성이면은 2줄이 나타납니다. 그냥 감기여도 코로나인가 하잖아요. 키트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쓸 것 같아요. 쓸모없는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 거. 그냥 해보고 싶다거나 최근에 사람 많은 곳을 갔다 왔다거나 그래서 특별히 증상은 없는데 그래도 해보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다만 정확도가 낮아 검사 결과를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 정확도는 더 떨어집니다. 양성이라 하더라도 확인을 위해서 두 번째는 꼭 PCR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또 음성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역 수칙이 낮아지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부는 기존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만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경기도 안산에서 미숙아이의 시신이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됐습니다. 아이 엄마인 30대 여성이 자수했는데 아이를 숨지게 한 죄로도 불법 낙태죄로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버려졌는지 그리고 현행법으로 왜 처벌할 수 없는지 장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봉투를 집어든 남성이 물건을 꺼내려고 봉투를 흔들자 작은 물체가 튕겨져 나옵니다. 15cm 길이의 미수가 시신이었습니다. 아이 시신이 발견된 건 그제 오후 5시쯤. 아이 엄마가 바지에 싸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린 시신이 바지를 수거해 가려던 시민에 의해 드러난 겁니다. 시신은 이후에도 한동안 길 한가운데 방치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고양이 새끼인 줄 알았는 거야, 다들. 안 먹고서 좀 이상하대. 아이를 버린 건 35세 중국인 여성. 경찰 수색이 시작되자 5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며 경찰 수색에 겁이 나 자수했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SNS에서 불법 낙태약을 사서 먹은 뒤 아이를 낙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여성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낙태죄 처벌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영아 유기죄나 영아 살인죄 적용도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태아와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은 엄마의 진통입니다. 낙태는 진통을 느끼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뱃속 태아가 죽는 거라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진통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태아이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불법으로 낙태약을 산 것도 현행 약사법에서는 판매자만 처벌할 뿐 구매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판매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 아이를 부검해 여성이 먹은 약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명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자신을 만나지 않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공격한 남성에게 경찰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괴롭힘이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라는데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남성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살인미수와 협박, 스토킹 혐의는 빠졌습니다. 남성이 피해자를 죽이려 한 건 맞지만 스토킹한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경찰은 직장 동료와 피해자 지인들로부터 스토킹 정황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병원에 있는 피해자 진술을 듣지 못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스토킹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얼마든지 질문하고 자백을 받고 증거들을 종합해서 혐의를 확정하고 기소하는 데 전혀 무방하거든요. 스토킹이나 성관계 등등이 SNS에 가장 나타나기 쉬운데 휴대전화들을 모두 검사하지 않고 성취한 거는 좀 수사를 너무 서두른 게 아닌가. 경찰은 남성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살펴봤지만 통신사를 통해 통신 기록을 확인하거나 포렌식을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구속기간 10일 동안 경찰이 더 수사할 수 있는데도 이틀 만에 사건을 넘긴 것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은 황당하다고 말합니다. 딸이 말을 못하니까 진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턱대고 넘겨보면 어떻게 해요? 경찰은 피해자의 회복 속도상 남은 구속기간 동안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가 보내주신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기사 전해드립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에 2년이나 시달린 주민이 직접 투기범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과 시청에 이 영상을 가져갔는데 서로 잡아줄 수 없다고 책임을 미룹니다.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상가 건물 앞 도로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큼지막한 종이 상자를 챙긴 운전자. 거침없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더니 에어컨 실외기에 상자를 올려놓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상자 안엔 음식 그릇과 컵라면 용기 같은 생활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참다 못한 상가 입주민이 CCTV를 확인했고 무단 투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년 넘었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요. 악취도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벌레도 또 많이 생기고. CCTV 화면에서 운전자 얼굴과 차량 뒷번호 4자리까지 확인한 입주민. 관할시청과 경찰에 신고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찰이 쓰레기 투기는 과태료 사안이니 시청에 신고하러 간 반면 시청은 번호판 앞부분이 안 보이니 차량을 찾으려면 경찰에 연락하라고 한 겁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은 그 시청 쪽에서 아마 할 건데요. 앞에 자리가 다 지금 확실히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경찰서에서는 뭐 차 종이랑 뭐 번호를 알면은 조회가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현상으로는 조금 힘들거든요. 무단투기범 얼굴과 차량 번호를 알고도 현재로선 잡을 방법이 없는 상황.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에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CCTV 화면에 그 사람 차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다 나왔거든요. 확실한 증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손을 놔버리니까 그게 제일 화가 나는 거죠.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동안 가상화폐가 검은 돈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죠.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해놓은 가상화폐가 실제로 대거 적발됐습니다. 많은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뺏기는 것이 아까웠는지 밀렸던 세금 바로 납부했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 5년째 지방소득세 10억여 원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A씨에게 12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밀린 세금 중 5억 8천만 원을 즉시 납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고액 세금 체납자 1,566명을 찾아내 이 중 670여 명으로부터 25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했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한 건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론 처음입니다. 너무 소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개인의 어떤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항들이 좀 밝혀지지 않은 분들을 빼고 저희들이 즉시 압류가 가능한 평가액 251억 원에 대해서 압류를 단행했습니다. 지금껏 돈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미루던 체납자들,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체납자 100여 명이 세금 12억 원을 자진 납부한 겁니다. 세금을 낼 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미뤄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더 오를 거란 기대가 큰 상황에서 체납 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된 가상화폐는 현재 거래가로 매각됩니다. 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00여 명의 가상화폐 계좌도 조속히 압류하는 한편 14개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고액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네, 요즘 코인 투자 광풍이 불며 가상화폐 채굴도 다시 호황입니다. 가정집이나 PC방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채굴의 개념부터 김유빈 기자가 설명합니다. 쌓여가는 코인을 눈으로 보면서 채굴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가상화폐 채굴을 위탁해준다는 광고입니다. 최근 코인 광풍에 힘입어 가상화폐 채굴업자들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0.4개 정도 나옵니다. 300만 원이라고 치면 한 달에 한 130만 정도, 그럼 거의 10% 정도 수익이 나죠. 채굴용 컴퓨터 10대만 돌려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가상화폐 발행을 금광에 빗댄 용어인 채굴은 컴퓨터로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특정 암호를 풀어낸 뒤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해 가상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겁니다.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것과는 달리 채굴의 대가로 코인을 받는 겁니다. 닭을 키우는 건지 계란을 사는 건지 뭐 그 차이지 않습니까? 최근엔 코로나 직격탄에 맞은 PC방 업주는 물론이고 일반 개인까지 너도나도 채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컴퓨터 등 장비값과 전기료 등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화폐 가격까지 급락하면 자칫 쪽박을 찰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채굴기 구매한 비용만 본전 뽑는데 약 200일 정도가 걸렸고요. 전기료, 그리고 월세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게 되면은 1년 반 지나고 난 그 이후부터 순이익이 생긴다고 봐요, 저는. 비트코인은 오늘 5만 달러 선이 무너지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최근 폭락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어제 정부의 새로운 국가 철도망 계획이 발표됐죠. 김포에서 서울로 직접 가는 철도는
빠졌습니다. 매일 출퇴근 지옥을 겪는 시민들은 정부가 2기 신도시를 외면한다고 분노합니다. 김포 시민들의 목소리 안건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기 신도시죠. 김포시에 있는 사후역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광역급행철도, 그러니까 GTX로 서울까지 바로 연결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하지만 결국 부천까지만 가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포 시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루 평균 5만 5천여 명의 김포 시민이 서울 김포공항으로 연결되는 2량짜리 골드라인 철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오고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부천으로 뚫리는 거면 의미가 없지 않나. 출퇴근을 강남으로 서울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거를 부천으로 해서 돌아서 가면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김포 부천 급행을 타느니 지금처럼 출퇴근 지옥철 골드라인을 타겠다는 겁니다. 새로 유입된 분들이 많으세요? 역 근처로 되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가지고 이미 다들 입주가 다 끝나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 집값에 떠밀려 김포 신도시로 유입된 인구는 2배 넘게 늘었지만 교통대책은 10년 넘게 제자리. 정부가 2기 신도시를 외면한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에서 1만 명이 시청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는 시작하자마자 실시간 채팅방이 난리가 났고 권익위 국민신문고 사이트엔 김포 서울을 직접 연결하라는 민원이 5천 건 넘게 등록됐습니다. 앞으로의 그 도시개발과 택지개발은 광역급행 인프라 주변을 따라서 개발하는 것이 실패로 얻은 교훈을 우리가 실제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이유입니다. 조 교육감은 적법한 특채였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 교육감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 8월쯤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를 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입니다. 담당자는 물론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까지 특혜 논란을 우려해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이 단독 결재까지 하며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을 설명했습니다. 과거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조 교육감은 해당 해직 교사들이 교육 개혁을 위해 노력해 포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5년 동안 대개 여러 가지 사학비리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방식으로 또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는 교육감의 재량이라며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에 대한 자료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도 수사 참고 자료로 전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차기 당대표 출마자가 나왔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중도 민생을 외쳤던 국민의힘이 재보선 승리 이후 과거로 돌아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안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혜진 의원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참 가슴 아파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의 결정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지지자들이 우리한테 이번에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냈는데 바로 2주 만에 그걸 철회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너무 일찍 보여주고 있다. 당 주도권을 놓고 쇄신을 주장하는 초선 의원들과 안정을 강조하는 중진 의원들 간 신경전도 팽팽합니다. 경륜과 경험이라는 것들이 지금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가치는 아닌 세상이 됐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체제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좀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이 정말 아무것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두고도 여전히 당내 이견은 큽니다. 원칙적으로 합당을 찬성한다, 통합을 찬성한다 이런 결정이 있고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의 힘을 통합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선거 결과를 갖다가 해석을 하면은 내가 보기에 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내 갈등이 부각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재보궐선거 압승 후 2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중요한 이슈마다 자중질환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저희가 그 단서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분포를 분석해 봤더니 영남이 절반 그리고 수도권이 30%였습니다. 영남과 수도권 두 세력이 사안마다 부딪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에 매달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은 28만여 명입니다. 채널A가 이들의 출신 지역을 분석해보니 대구 경북이 30%, 부산 울산 경남이 20% 안팎으로 전체 책임당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책임당원은 30% 정도이고 충청, 강원, 호남, 제주 순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82명 중 54명이 영남 출신으로 영남 편중은 더 심합니다. 영남권의 권리당원들을 타겟으로 한 목소리를 내다보면은 수도권의 당원들과 괴리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당내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 경선 주자들도 출신 지역에 따라 강조점이 다릅니다. 우리 당의 지금 영남 정당의 한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지층이 영남이 많이 계신데 영남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호남동행 이런 노력을 통해 지역 확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남 지역의 유권자나 의원들은 조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반면에 서울의 유권자나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도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들 간에 서로 충돌이나 갈등이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탈영남당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은 힘에 부치는 모양새입니다.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국민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민심을 얻지 못하면 앞으로 지역 정당으로 남을 것이라는 쓴소리도 등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SNS에 이런 거친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당내 이견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데요. 종부세, 재산세 완화에 이어 양도세 인하까지 거론되면서 이 내부 논란은 커지는데 이 방향을 정해야 할 부동산 특위는 출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민주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나왔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일 뿐이라며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양도세 그다음에 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종부세가 결정된 바가 없어요. 규제 완화에 대한 당내 반발도 세지고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거죠. 선순위가 잘못됐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관련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여당발 부동산 완화 대책에 대해 원칙을 흔들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긴박해 보이는데요. 누가 누구를 막은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을 막았습니다. 자, 왜 막았는지는 이제 잠시 후 좀 알아보고요. 얼마나 모였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50여 명이 모였는데요. 아수라장 현장부터 보고 오시죠. 저 난리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서 약 30분간 대법원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했군요. 자,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답니까? 만나고 나온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사퇴할 것을 정중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유감스럽지만 직을 걸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이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가 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을 훼손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대법원장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건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 소추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출근 차량을 막아서며 사퇴를 강박하는 거야말로 사법부 독립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 편을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사과를 사과하라. 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사과했다가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네, 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님이여라고 쓰며 사과했다가 부적절한 사과라는 지적이 많았죠. 당내에서조차 사과를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산의 피해자께서 강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중한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를 받아야 할 이 피해자들이 연일 반발하고 있어요. 네, 어제 너무나 모욕적이라고 비판했던 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에 이어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 측도 입장을 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잘못에 대한 언급이 없는 사과는 공허한 수사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참으로 시간, 장소, 상황이 모두 부적절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어처구니 없는 사과 방식입니다. 현충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 모임도 윤호중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현충원에서 사과를 했을까요? 한 민주당 의원은 윤호중 원내대표 개인의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가 전임 원내대표에게 요구한 내용들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데요. 이번엔 꼭 잘못이 바로 잡아지길 기대합니다. 현충원, 피해자님 이런 장소나 문구와 같은 형식이 이 마음보다 우선한 것처럼 비친 게 진정성 논란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요즘 휴가에서 복귀하는 군 장병들 부대 내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주간 격리됩니다. 그런데 격리 기간 동안 일부 부대가 부실한 식단을 제공해서 병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가를 다녀온 뒤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한 병사가 SNS에 올린 도시락 사진입니다. 일회용 용기에 쌀밥과 김치, 오이 무침, 닭볶음 반찬이 담겼습니다. 20대 청년의 한 끼 식사로는 부실해 보입니다. 자신을 육군 51사단 예하 소속이라고 소개한 이 병사는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TV도 없고 밥은 이런 식인데 감빵이랑 뭐가 다르냐면서 휴가 다녀온 게 죄냐고 따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비슷한 급식을 받았다는 글과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부실급식을 폭로했더니 사이버 보안 규정 위반으로 징계까지 내린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글쓴 병사가 누군지 확인돼 대대장이 부대원을 취사장에 집합시켰고 상급부대 감찰로 피곤해질 일을 왜 만드느냐며 질타했다는 겁니다. 급기야 서욱 국방장관은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직접 상황을 챙겼습니다. 부대별로 지휘관이 직접 격리시설과 식단 등을 점검해 격리된 장병들이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올해 장병 1명당 하루 급식비는 8,790원으로 한 끼 단가는 2,93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5% 오르고 해마다 군은 급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지만 격리 장병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정부가 계란 4천만 개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산 계란 가격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인데 6월까지는 계란 가격 계속 오를 전망입니다. 계란 수급 전망을 박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말을 앞둔 대형마트. 계란 가판대 앞에 섰지만 섰듯 손이 가진 않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비싸죠. 그전에 비하면은 거의 한 3, 40% 비싼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한 5,000원, 5,500원 했는데 지금 8,000원 돈이면은 한 3,000원 더 비싸네요. 저희는 매일 계란을 하루에 하나씩 먹거든요. 계란값이 상승했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지? 서민들에서는 조금 가격대가 좀 세지 않을까? 계란 한 판 평균 가격은 약 7,350원. 2월 중순보단 조금 떨어졌지만 올 1월이나 예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비쌉니다. 이렇게 계란값이 금값이 된 건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지난 연말부터 우리나라 산란계의 5분의 1이 살처분됐습니다. 정부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이달 중 미국 등에서 계란 4천만 개를 수입합니다. 당초 2,500만 개를 수입하기로 했다가 1,500만 개를 더 가져오기로 한 겁니다. 이동 제한이 풀린 양계장을 중심으로 산란계 병아리를 다시 도입하고 있지만 성장의 알을 낳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6월까지 수급 불균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란 추가 수입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새롭게 붙는 이름이죠. 내년 1월에 특례시가 되는 경기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그리고 경남 창원시의 시장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계획들을 세웠는지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보다 많은 행정, 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인 특례시. 내년 1월 13일부터 경기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큰 상황에서 이들 도시는 행정구역 통합과 대규모 택지 개발,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출범한 협의회는 도시 규모에 맞는 권한을 갖도록 정부, 정치권을 설득하고 관련법 개정을 끌어내는 사령탑 역할을 맡습니다. 어떤 특례를 줄 것인지 받을 것인지를 협의하는 창구가 될 것이고요. 통일된 의견으로 정부와 협상하는 그런 주요 창구가 될 것입니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특례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중추 역할을 할 것이란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제 제 몸에 맞는 옷을 입어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다양성과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첫 발을 뗀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보다 힘들다는 양궁 선발전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명성 그대로였습니다. 전 종목을 석권했던 지난 리우올림픽 멤버 6명 중 5명이 탈락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활시위를 남겼던 태극공사들. 도쿄올림픽을 향한 6개월간 대장정이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2016 리우올림픽 멤버 6명 중 살아남은 선수는 남자부 김우진뿐입니다. 2012 런던올림픽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오진혁은 어깨 부상을 이겨내고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깨가 무거워지더라도 좀 가르쳐더라도 좀 잘 해볼 생각입니다. 고등학생 김재덕은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모두 새 얼굴로 채워졌습니다. 차세대 간판으로 떠오른 세계 랭킹 1위 강채영이 선발전 1위, 장민희와 안산도 첫 올림픽에 나섭니다. 예선도 실전처럼 오늘 선발전에선 올림픽 때 도쿄 현지에 설치될 간이 휴게실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기장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간이 공동 휴게실에서 당일 컨디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곳 간이 휴게실에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간이 침대와 의자와 탁자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수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정말로 호텔 못지않게끔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어서 선수들의 피로도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도쿄에서는 혼성 종목이 추가돼 금메달이 5개로 늘었습니다. 대표팀은 2대회 연속 전 종목 석권을 노립니다. 채널A 뉴스 염정환입니다. 여름이 급했던 걸까요? 요 며칠 30도가 넘는 더위가 일찍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4도가량 떨어져 더위가 조금은 식었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10도 안팎에서 출발해서요. 한낮엔 서울 24도, 광주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과 달리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더 덥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오후 한때 비가 오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서부 내륙에 5mm 미만으로 내릴 텐데요. 비구름대는 발달하지만 대기하층이 건조하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겠고요. 건조함도 쉽게 해소되지 않겠습니다. 화재 예방은 물론 호흡기 건강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일요일은 아침 한때 비가 오는 지역도 있겠고요. 계속해서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나 광복 회원이야! 회원! 비켜! 광복 회원도 막아! 오늘 광복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끼리 고성과 욕설을 퍼붓는 모습, 참담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김원웅 광복회장의 운영 방식을 두고 다투다 이런 사달까지 났습니다. 하늘에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후손들의 내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자긍심에 먹칠 그만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 비타민 B를 더 많이, 비타민 C를 더 많이. 이 작은 하나를 꽉! B, 콩, C. 오늘의 에너지를 위한 B, 내일의 방어력을 위한 C. 지금 B콤 C. 혼자 타든 함께 타든 늘 조용하고 편안한 SUV는 모두가 대찬성. 조용하고 편안한